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일상이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2017년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행정 역사 50년을 맞이하며 그 반세기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과학기술 50년사가 발간됐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사의 과거를 살펴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더불어 더 큰 꿈을 그려나가는 계기가 될 과학기술 50년사. 그 역사의 페이지들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자 바탕은 바로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까지 개발과 발전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과학기술이 더해졌습니다. 과학기술 반세기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50년 전에 1967년도에 설립된 게 과학기술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50주년 되는 시점에서 이게 과학만 따라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쭉 산업기술과 더불어서 산업이 같이 엮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과학기술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국가적으로 육성 발전되기 시작한 지 어느덧 50년. 그 반세기의 분야별 정책과 발전사를 담은 책이 바로 과학기술 50년사입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직면했던 수많은 도전 과제와 고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성공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죠. 기술 측면과 우리나라의 행정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다룬 책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좀 예측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대적 역경을 이겨내면서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선주국의 반열로 일으켜 세운 국가 발전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0년 주기로 편찬 작업을 계승하는 전통 과학기술 역사서로 1년여에 걸친 편찬 기간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만 해도 무려 140여 명. 과거 발전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미래 설계의 지침이 되는 교과서이기도 하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한 철저한 고증이 우선됐습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각 분야의 실무자와 원로급 위원은 물론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던 산업 역군들도 편찬위원으로 참여시키며 객관성의 현장성까지 높였습니다. 과학기술 50년사는 지난 30년사 또 40년사에 이어서 10년 단위로 나오는 반세기의 그 과학기술 변천사를 집대성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50년 동안 변해왔느냐 하는 것을 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왔는지 흐름을 알 수 있게 실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3편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각 과학의 그 분야별로 조금 세밀하게 나누면서 그거를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총 3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과학기술사의 중요한 일을 연대별로 다룬 1편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환경과 글로벌 여건 하에서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술하고 있고요. 행정, 연구 사업, 인력 양성 등 정책의 세부 분야별 발전사를 더한 2편에 분야별 기술 개발의 주요 성과와 역사적 사건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3편까지 총 1000여 쪽에 걸쳐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앞으로 나아갈 전망까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소에 그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그 140여 명 중에 상당수가 그 현장에 있는 실무 연구진, 그 경험을 갖춘 연구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것이 역시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과학사 전공하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이제 그 원로급의 그 학자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하도록 했고, 또 들여다보면서 많은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담당자들이 이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은 부분을 수용해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저력.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했던 그 놀라운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해방 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기대했지만 6.25 전쟁과 빈곤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가 침체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1950년대는 과학기술의 발전보다는 경제 재건이 시급했던 시대로 무엇보다 사회 기반 복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난 1950년대는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조차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도 과학기술의 어떤 싹이 움트는 그런 부분들이 몇몇 군데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농업과 공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농공병진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때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첫 번째 수립한 정책이 바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입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고,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여서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었죠. 1960년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 시기였다. 그렇게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수준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유, 시멘트, 조선업 등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공업화 작업이 전개됩니다. 또 농업기술의 연구 기반도 빠르게 축적되며 우수한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장춘 박사의 일대 잡종 배추 품종은 육종 기술을 이용해 만든 품종으로 식량 산업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 식량 자급화가 시급한 당시 수입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절약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데요. 이는 화학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 사업의 또 하나가 바로 화학 섬유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나일론 섬유를 직접 생산해내며 수입 대체국에서 수출 지원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이는 70년대 초반
중화학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업 사회로의 구조 변화가 시작된 60년대는 노동력 기반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됐습니다. 신발, 가발, 섬유 제품 등 경공업 제품들의 수출을 늘리며 수출 지향적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갑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술 경쟁력이 없었기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인력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의 설립이었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실행과 산업계의 기술개발 지원 역할을 위해 설립된 키스트.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이자 지난 50년간 철강, 통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끈 중심축이었는데요. 1966년에 설립됐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의 GDP가 100불 미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데 첫 번째 시작은 그 당시에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한 거라는데 그 설립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정부가 공업을 통한 경제 개발을 계획하게 되면서 관련 기술 도입과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해졌는데요. 1965년 5월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공업기술과 응용과학을 담당하는 연구소 설립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미국의 공동사업으로 키스트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결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우리 산업에 접목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산업에 맞게끔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 요리는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그래서 인류 과학자들이 우리 산업의 수준에 맞게끔 요리를 해서 그 선진 기술 우리 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키스트의 주요 설립 목적은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특히 공업화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 개발보다는 기술 지도를 통해 생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 도입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기술적 도움을 제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키스트는 기술 이전 센터로서 민간 부문의 기술 획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산업계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초과학은 모든 분야를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과학 그런 관점에서 키스트에 여러 과가 있었던 거는 그거는 그 당시에 과학으로 되는 전체적인 하나의 뒷받침을 하는 인프라가 되어야겠다. 첨단 쪽에서도 뒷받침을 하고 음량 쪽에서도 뒷받침하고 상용화도 뒷받침하고 어찌 보면은 약방감초였습니다. 기술 이전과 개발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의 기반을 닦는 데 크게 기여한 키스트.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책 자료까지 연구하며 정부 과학기술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화공업 육성 및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정책자료 조사 연구였습니다. 60년대에 키스트를 설립하고 70년대에는 중화공업 육성을 하는 정부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었죠.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고도화된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플래닝을 했을 거예요. 계획은. 그게 아마 경제개발 2단계, 5개년 계획 2차년이랑 같은 시기에 됐을 거예요. 그 플래닝 중에 이제 나온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kum의 우리의 1등 기업 포스코, 포스코 제철이죠. 그거를 플래닝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제철이라는 게 사실 새 중화공업의 인프라예요. 철을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철의 시대 아니에요. 철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1970년대에는) 산업 정책이 대규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키스트는 기계공업 육성 방안 등 중화학 공업 발전의 큰 틀을 설계하며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종합제철소 건설 참여입니다. 키스트는 중요 기간 산업인 종합제철 건설을 위해 생산 설비와 원료 대책 등을 고려한 건설 계획서를 작성하며 국내 첫 일관 제철소 준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최초의 전자산업 미래 비전이었던 키스트의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밑바탕으로 69년에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 고부가가치 중투산업으로서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우리 전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놓은 것은 대단한 효과라고 봐요. 다음에 해안이 또 있는 거죠, 이것도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자동화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저희뿐 아니라 저희는 첫 번에 우리는 자동화까지는 안 뒀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다 하는 거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전자산업 육성 정책은 곧 독보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수상기와 TV용 원격 채널 조정기를 개발, 또 탁상 계산기와 초단파 FM 무전기, 액정 표시와 이를 이용한 전자시계 등이 개발되어 산업체에 기술 이전됩니다. 그 중에서도 73년 개발된 미니 컴퓨터 세종 1호는 최초의 국산 디지털 컴퓨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스트의 연구원들이 지금 현대사회에 이룩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과학기술이라는 뭔가 아는 집단을 통해서는 5천 명이 우리나라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일으켰다. 그냥 과학기술의 저수조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런 것을 이룩한 게 가장 큰 성과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현재까지 6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온 키스트. 이들에게 과학기술은 곧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자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철강, 전자, 기계 등 6대 중화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며 산업화를 본격 추진했던 1970년대. 다양한 기초기술의 성장과 기계공업의 비약적인 발달을 바탕으로 드디어 기계공업의 꽃으로 불리는 자동차 기술까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중화공업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그 중에 자동차가 큰 아이템으로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 자동차를 개발을 하자. 그런데 워낙에 이제 자동차라는 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목표를 세운 게 차체를 국산화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차체 설계를 이제 받아다가 그걸 우리가 자작을 한 거죠. 자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고유 모델이 나왔는데 그게 폰입니다. 1976년 일본 미쓰비시의 엔진과 미션 위에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주지아로의 디자인을 입혀 자체 생산해낸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 포니의 탄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고유 모델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합니다. 1955년 망치로 편 드럼통 위에 미국 군용차 부품을 조립해 만들기 시작했던 한국 최초의 시발 자동차. 이후 수공업에서 양산 체제로 돌입하며 9인승 세단형 자동차까지 생산해내는데요. 63년까지 총 3천여 대를 생산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중화공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포니는. 그래서 우리 고유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갖고 해외 시장에 수출을 시작을 했고, 또 포니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스텔라라든지 여러 가지 차종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니 양산 후 3년간 한국 경제는 10%를 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어 90년대엔 독자 엔진 개발까지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굴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해 수출 주도형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64년 수출액 1억 달러에서 77년 100억 달러 달성을 이뤄내며 초고속 국가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이후에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됩니다. 1970년대 중반 시작된 광섬유 센서 개발은 1980년대 초반 한국의 광통신, 인터넷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77년엔 원천 기술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 네 번째로 폴리에스테르 필름 개발에 성공합니다. 또 키스트를 모태로 산업 분야별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설립하는 정책도 추진되는데요. 연구 인력 간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73년엔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덕 연구단지 건설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전문 연구소들은 키스트와 함께 국가 R&D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던 80년대 초 추격, 모방 기술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 우리 자체 기술이 이제는 필요하다. 외국과 경쟁하려면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여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하우스 R&D라 그럽니다. 우리 자체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효시가 1982년도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자력으로 핵심 전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진흥 확대 회의를 신설하고 전략적 국가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기술 인력 육성과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논의하며 국가 차원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그런 자체적인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연구개발 사업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본격적인 R&D죠. 국가가 필요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해야 될 산업 분야를 뒷받침할 기술을 묶어가지고 특정화시켜서 그 집중적 지원을 했죠. 그 집중 추진 분야의 중심에는 첨단 미래 산업인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83년 11월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한 첨단 기술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산업 성장은 80년대 기술 드라이브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손꼽히며 이후 전자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됩니다. 반도체를 하는 걸 전부들 겁을 냈어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연구개발해서 세계 앞서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겁을 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삼성의 이병철 당시 회장이 연구를 해보고 이걸 앞서가면은 이게 힘든데 한 발 뒤에 가면 이건 장치 산업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을 지어가지고
83년에 256K, 지금은 형편없이 작은 건데 256K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과학기술 제품을 넘어 경제 성장의 도화선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비전이었는데요. 이는 엄청난 산업 파급 효과와 더불어 또 다른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어떤 굴뚝산업을 국가적으로 많이 진흥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중화학공업, 즉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화학공업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형태의 전기전자 산업의 어떤 육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8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자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산업계가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화 현장의 통신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통신이 굉장히 통신 산업이 발전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그 삶의 질을 격차를 없애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적인 경제 성장을 하니까 해외와의 어떤 통신 거래가 굉장히 빈번해질 거다 해서 국제 통신 망도 새로 구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뭐 등등 해서 그 전화 시장이 엄청나게 있는데 공급을 못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전자교환기를 우리 자체 개발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TDX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전화교환기 TDX는 전화와 전화를 곧바로 연결해주는 전자장치인데요. 컴퓨터가 신호를 제어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심각했던 전화 적체 문제를 일시에 해소한 획기적 기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 교환원이 중간에서 일일이 연결해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이얼이나 버튼을 통해 직접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5년 동안 개발해가지고 그때 5년 만에 24,000회선인가를 먼저 개통을 하면서 이제 효실을 끊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모든 전자산업이 같이 성장해서 올라간 거죠. 산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전자산업의 부흥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선 네트워크망 구축의 시작점이 된 TDX는 정보기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1년 반 만에 전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TDX는 핵심 통신 장비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됩니다. 또 TDX에서 축적한 통신기술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은 물론 이후 CDMA 이동통신 상용화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죠. 기존에 있는 유선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휴대폰의 등장은 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로부터의 그 휴대폰의 출현이라는 것은 큰 시대의 이제 서막을 알리는 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휴대폰의 역사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산 1호 휴대폰 SH100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 모델은 전 세계에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주력 수출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무선 통신 시대를 개척하며 통신 기술의 진화를 이끌어낸 혁명적 개발품이었죠. 그리고 진화의 바람은 상명공학 분야에도 불어왔는데요. 1982년 유전공학이 국제연구사업 중점 과제로 선정되면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80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유전공학의 산업적 가능성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작되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처에서 생명과학, 그러니까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고, 실제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유전공학에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유전공학에 대한 전체적인 저변이 넓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83년 녹십자의 김정용 박사 연구팀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 간염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이끌게 됩니다. 또한 이호왕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한탄강 유역의 서시크는 등줄 주위의 폐에서 발견됐다 하여 한탄 바이러스로 명명하고, 88년엔 예방 백신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국제 생명과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이 명명한 바이러스 명칭이 등록이 된 어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산업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어떤 시장에서 성장 자체는 기업의 성장이고, 결국 그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런 기업에 가고 싶어하고, 결국 생명공학에 더 관심을 두고 싶어하고, 이런 쪽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유전공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1980년대. 생명공학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백신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는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단단한 기틀로 작용하게 됩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전략적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연구 역량과 범부처적인 공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선도적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와 대학의 역량을 진흥하고자 했으며, 목적에 맞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개혁하려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정보화 그리고 다원화의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도 80년 초에 나왔던 특정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기술,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89년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며 첨단 기술 중심의 전략 산업이었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는데요. 선진국에 비해 30-40년 이상 늦은 출발이었지만 위성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성과를 빠르게 이뤄왔다 평가됩니다. 우주 기술은 그 대기권을 뚫어하는 로켓과 그리고 경량화를 요구하는 그 위성 여력까지 그 우주 기술의 발전이 그 항공 기술과 유사면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그 산업화에 저변화되었던 그 항공 기술의 발전이 그 우주 분야로 그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그 본격적인 시작은 그 1989년 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90년대 고체 추진 과학 로켓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개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역사는 1992년 8월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의 발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우리별 2호, 99년엔 우리별 3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최초의 방송통신 위성인 무궁화 1호 발사로 이어지며 위성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실용 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 시리즈인데요. 전자지도 제작, 해양 관측 등 각종 분야에서 이용되며 한국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목적 실험에서 1호 개발은 그 위성의 60%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해서 설계, 제작, 시험 전 과정에 있어서 미국 TRW와의 공동 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발사된 다목적 실험 1호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위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 기술 능력을 한 단계 진일보시킨 그 연구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기상 관측 등 공공성이 강한 우주 산업의 특성과 규모로 인해 연구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다목적 실용위성의 발사 성공도 과학기술 정책에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발전 계기가 됐고 점차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투자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위성도 한번 띄우면 보통 그 5년 이상 개발해가지고 7년 이상 그 수명 그 활용을 해야 되고요. 발사체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활용도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주 개발하는 특성 자체가 장기 개발, 장기 활용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특성을 요하는 그 우주 개발의 그 속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항공 우주 기술.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우주 개발의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90년대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분야는 바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이었습니다. 90년대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이때 정부는 이동통신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CDMA 상용기술 개발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해서 늘어나는 사용자를 수용을 하자 하는 게 전 세계적인 방향이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어떤 수요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결국 TDMA 방식의 표준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미국의 하나의 표준 기술인 CDMA 기술을 국가의 표준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제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CDMA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던 이동통신 시스템 대신 독자적으로 코드 분할 다중접속 기술 개발에 성공. 이후 와이브로 LTA 등의 기술 개발을 이어가며 오늘날 이동통신 기술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고 개발 3년 만에 CDMA 상용 서비스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동전화 대중화에 앞장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계 정보통신 산업 역사에서도 인정받는 성공사인데요. 정보통신부는 기업 또는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CDMA 기술 개발을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며 조기 상용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무선통신 강국으로 빠르게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CDMA라는 것을 처음으로 상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일단 단말 시장에서 그 핸드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LG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현대 같은 회사들이 국산 핸드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하던 이동통신의 핸드폰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90년대를 거치면서 민간 주도 연구 부문이 총 연구 개발의 70-80%를 담당하게 되자 정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혁신 체제를 민간 주도로 정착시켜 나갑니다. 91년엔
기술 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며 5년간 약 1조 2,500억 원이 기술 개발로 지원됩니다. 이때 개발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TFT LCD, 초방막 액정 표시 장치인데요. 노트북 컴퓨터 시장의 확산으로 더욱 각광받으며 세계 인류 수준으로 개발 완료되는 성과를 이룹니다. 또 90년대는 세계적으로 D램 산업의 격동기였습니다. PC의 보급 확대와 윈도우 95의 등장으로 PC의 주력 메모리로 사용되는 D램의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94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 D램 개발에 성공. 당시 D램 산업 패권국이었던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96년은 꿈의 반도체라 불리는 1기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죠. 이렇게 90년대는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로서만 파악하던 과거와 달리 삶의 패턴을 바꾸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촉진 수단으로 연구개발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과학기술 흐름의 토대가 되어 창의적인 기술 인력 양성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중요 문제로 다루는 정책으로의 변화까지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힘. 지난 20세기 과학기술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대한민국을 원조 공여국에서 지원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과학기술이 사회 패턴을 바꿉니다. 과학기술의 흐름과 또 산업의 흐름과 같이 궤를 같이 해나가면서 이게 또 폭발적인 융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그것을 촉진시키고 실제 우리 산업과 경제를 끌어나가는데 아직도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던 과학에서 앞서가는 과학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21세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새로운 50년, 미래를 향하는 과학기술의 끝없는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